그렇다면은 이 지금까지 1기, 2기, 3기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실존적 작품, 그 다음에 지상적 구원, 천상적 구원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품으로 드러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시세계가 또 되겠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먼저 제1기 작품을 제가 여기서 2개를 해놨습니다. 수인과 바다, 나무, 이 2가지를 이게 바로 수인과 바다라는 첫 번째 작품집에 들어있는 시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실존적 존재자각과 저항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작품 속에 강하게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수인과 바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박만중 씨, 읽어. 내가 수인과 바다. 여름 내 태양으로 불을 질렀어도 밤마다 먹구름 뭉쳐 숨통을 조였어도 끝내 침묵하는 절개. 먼 하늘까지 질서처럼 쌓아올린 해벽. 그 검푸른 장막 깃들엔 억겁의 설화 속에 감금된 수인의 묵비권이 있다. 언젠가는 헬 같은 실토를 할 것이라는 샘속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점 표적을 향한 의지는 아직도 수직으로 차단된 거리를 파장일 뿐. 백구 한 마리 말에 퍼득여 시퍼런 날이 가슴 선뜻한 수평의 단해를 질러 본다. 네, 수고했습니다. 제가 이걸 쓴 것은 관동대학 교수로 있을 때 매일 이 경포바다를 보면서 그 인간의 한계 상황, 그러니까 그 실존주의의 핵심이 결국 그겁니다. 인간의 한계성, 유한한 존재성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한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까? 그걸 극복하려면 극복할 수 있는 도가 필요합니다. 득도, 진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운명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 수인은 죄수 아닙니까? 바다, 경포 바다에 가면 참 맑은 물이 있는데 그 바다가 하늘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쳐다보면은 바다가 쫙 해벽처럼 쫙 무슨 절벽까지 딱 막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야 되겠는데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여름 내 태양으로 불을 질러서도 밤마다 먹구름 뭉쳐 숨통을 조였어도 끝내 침묵하는 바다를 말합니다. 침묵하는 절벽.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를 찾아야겠는데 진리도 찾고 내 살 길을 찾아야겠는데 끝내 침묵하는 거예요. 먼 하늘까지 질서처럼 쌓아올린 해벽. 그 검푸른 장막 뒤뜰엔 억겁의 설화 속에 감금된 수인의 묵비권이 있다. 내 죄수의 그 묵비권. 그러니까 이것은 바다와 이 수인의 묵비권은 동일한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바다도 하나의 메타포로 수인, 죄수의 묵비권도 은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해야겠는데 영 실토를 안 거예요. 나한테 길을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언젠가는 해일 같은 실토를 할 것이라는 셈속이기는 하지만 어떤 깨달음, 그 득도의 날을 기대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한점 표적 향한 의지는 아직도 수직으로 차단된 거리를 바닥에서 끝내 침묵하고 있어요. 경험하는 하나의 그 구도 과정, 그 좌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백구 한 마리 날에 포도기어 시퍼런 날이 가슴 섬뜩한 수평의 단어를 질러본다. 이 조그만 백구가 그래도 이 무서운 이 수평의 탄에 그 언덕 절벽을 질러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의 그것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저의 그 도전, 하나의 항거 이런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제 시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바로 역시 나무라는 시입니다. 겨울나무, 앙상한 겨울나무라는 뜻이죠. 자, 나무 한번 김민희 보아요. 선생님, 일어나서 한번 해주세요. 나무 먹구름 뚫고 파란 하늘만 우러러 회원의 석탑처럼 겨울에 앙담은 나무 오늘도 부도입니다. 사나운 눈보라에 시달린 동체 살리는 바람에 찢기우고 여름을 여윈 가슴은 밤마다 무서운 캐혈이어도 선체로 억년을 지켜 동결된 계절의 이랑 끝에 저희도 오만하게 버틴 겨울 초봄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겨울나무, 앙상한 겨울나무를 보시면 아마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어떤 느낌이 올 겁니다. 자, 겨울나무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겨울나무와 동일시하면서 시를 쓰겠죠. 어쨌든 저는 이 1970년대 이 겨울나무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겨울나무를 보니까 이런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결국 그 상상이란 뭐냐, 이미지란 뭐냐, 그것은 자기가 살면서 체험한 과거의 기억들이 재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목을 보고 자기의 과거에 무엇들이 연상될까? 저는 세 가지를 연상했습니다. 하나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고향에 가끔 오면 정말 이 부여 시내에 유일하게 오두만이 서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에서 많이 읽어보고 있는 이육사의 절정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육사의 절정. 겨울은 강철 무지개인가 보다 하는 그 겨울을 견뎌내는 혹독한 일제치하의 겨울을 이겨내는 그러한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절정이라는 작품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 작품을 연상하면서 자, 저는 이 나무, 이제 아주 그냥 앙상한 나무지만 그 나무의 존재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먹구름 뚫고 파란 하늘만 우러러 회원의 석탑처럼 겨울에 앙담은 나무. 여기서 먹구름 뚫고 파란 하늘만 우러러 이것도 그냥 쓴 건 아닙니다. 먹구름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리고 파란 하늘이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나무의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는 그냥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추운 겨울인데도 파란 하늘을 향해 있는 그 자세를 저는 높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구름이라고 하는 현재의 불행이라든지 부족이라든지 이런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예 도외시하고 파란 하늘만 우러러 라고 하는 파란 하늘의 세계. 그래서 이것은 천상지향 또는 하늘지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폐원의 석탑처럼 정림사지 5층 석탑처럼 겨울에 앙담은 나무. 그래서 저는 이 나무는 참
슬퍼하는 나목이 아니라 앙담은 나목이라고 하는 이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오늘도 부동이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나운 눈보라에 시달린 동체, 사지는 바람에 찌그고 여름을 여긴 가슴은 밤마다 무서운 객혈이어도 저는 어조가 강합니다. 선체로 억년을 지켜 동결된 계절의 일한 끝에 저리도 오만하게 곁인 겨울을 지키는 보초병이에요. 겨울을 지키는 보초병. 전 나목을 겨울을 지키는 보초병이라는 이미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이 수인과 바다와 이 나목이 보여주는 세계는 철저히 어떤 인간 존재의 한계를 자각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나려는 그런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저의 초기 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제2계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이 늘푸른 강물이시라는 시집 제목도 지상의 연가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저의 수필집은 수필집도 또 지상의 노래에서 지상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90년대 이 시대의 저의 시는 아주 지상적인, 인간적인, 아주 생의 어떤 의욕이나 환희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에 도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2계시 지상의 연가 늘 푸른 강물이듯이, 그리고 두 번째 나비야 청산가다, 세 번째 정선 따반도에. 자, 첫째로 왜 늘 푸른 강물이듯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가? 이 늘 푸른 강물이듯이는 여기 금강도 그렇고 또 저 밑에 영산강도 그렇고 강은 늘 대지와 함께 있습니다. 대지와 강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정말 대지에 강이 없다면 그건 죽은 목숨이죠. 강도 대지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강과 대지의 관계, 저는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인간 삶에서도 강과 대지의 관계, 사랑도 강과 대지의 관계, 이런 관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쓴 것이 늘 푸른 강물이듯이라고 하는 시를 이게 60편을 연작시로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여기 늘 푸른 강물이듯이 22번째 작품이 됩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임광희 씨, 선생님, 임광희 선생님 일어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늘 푸른 강물이듯이, 늘 푸른 강물이듯이 나는 당신의 옥덩이를 잡고, 당신은 내 외로움의 등줄기를 잡고 헐떡거리는 대낮의 정사처럼 엉클어지는 운명이기에 가슴, 바다는 강물에 발목을 잡고, 강물은 청산의 겨드랑이를 잡고, 청산은 하늘의 목줄을 잡고, 해적섬 노예들의 족쇄처럼 하인 맞은 엉덩이의 문신처럼 나는 당신의 폭력이 되고, 당신은 나의 눈물이 되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방.
허이 날아가는 선어 군마리. 그리하여 우리들의 시간은 맨살로 집 밝히는 철길이 되어 호남섬 안에 모여 영산강 발치로 돌아가는 창가에 앉아 목이 메인 기적소리 그 애절한 언어들을 강대를 들으며 마지막이 처음이고 마지막 저녁이 아침이고 아침이 저녁이고 하늘에 반짝이는 두려나 항상 한낮에도 발광하는 별빛 이게 가슴. 네. 제가 이 시 62편을 쓰는데 딱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가 거의 다 이렇게 길어요. 저는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한평생 시를 쓰면서 마치 불화구처럼 터지는 그런 계기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시를 쓰면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초기에 시를 쓰려면 어렵게 이렇게 글자 맞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작품 하나 쓰는데도 참 힘이 드는데 이제 상상력도 그렇고 또 이 문장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뭔가 의욕이 넘쳐 흐르고 어떤 생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도 갖고 이렇게 되면 마치 분화구처럼 터져나는 거예요. 저는 제 생애에서 처음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황홀감에 빠지는 것이죠. 작품을 쓰면서 어떤 황홀경에 빠진다. 저는 이 작품 쓰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흥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그 삶과 나와 자연과 인생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그 충동 이런 걸 느끼면서 사실은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쓰면서 하나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제 시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보세요. 늘 푸른 강물이듯이 이거 이음보입니다. 나는 당신의 목덜미 삼음보입니다. 당신은 내 애로움의 등줄기를 잡고 사음보입니다. 활딱거리는 대낮에 정사처럼 엉클어지는 운명에게 하서 삼음보입니다. 저의 가락은 시의 가락은 한국 전통적인 그런 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음보, 삼음보, 사음보 어떤 그 아리랑이라든지 시조라든지 이런 것들의 음보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시는 그 밑에도 보세요. 바다는 강물에 발목을 잡고 강물은 청산의 겨드랑이를 잡고 청산은 하늘의 목숨을 잡고 목줄을 잡고 해적선 너희들의 족쇄처럼 화인맞은 엉덩이에 문신 삼삼 아리랑 아리랑 그런 리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쓰면서 그냥 막연하게 쓴 게 아니라 그런 한국적 정서 이것을 바탕에 깔자 하고서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마 이 작품을 읽어보면 저는 뭐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뭐 공감이랄까 뭐 어려운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늘 푸른 강물이듯이 다시는 대지와 강물 사이의 관계처럼 나는 당신의 목덜미를 잡고 당신은 내 애로움의 등줄기를 잡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그 이미지 자체가 아주 감각적이고 좀 관능적이라고 할까요? 강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딱거리는 대낮의 정사처럼 좀 도발적입니다. 엉클어지는 운명에게 기왕의 사랑을 하려면 같이 지내려면 콱 이렇게 마치 뱀처럼 이렇게 엉클어져야지 적당히 사랑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바다는 강물의 발목을 잡고 강물은 청산의 겨드랑이를 잡고 이렇게 서로 다 어울리는 거예요.
청산은 하늘의 목줄을 잡고 해적선 노예들의 촉새처럼 가인 맞은 엉덩이의 문신처럼 서로 엉켜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폭력이 되고 당신은 나의 눈물이 되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방아 호이호이 날아가는 소요. 그 이상심의 새드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때려주면서 사랑을 하는 게 있어요. 물어뜯으면서 사랑하는 게 있어요. 좀 강인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시간은 맨살로 집합해는 철길이 되어 호남선 완행열차 영산과 발치로 돌아가는 창가에 앉아 목이 맨 귀족소리 그 애절한 언어들의 강물. 여기는 바로 호남평야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평야가 호남평야입니다. 그리고 그 호남평야를 가로지르는 게 바로 영산강. 그래서 이 강과 대지의 관계가 아주 짙게 깔려있는 곳을 그쪽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말 온전한 만남, 온전한 사랑, 온전한 화해. 난 뭐냐? 마지막이 처음이고 처음이 마지막이고 저녁이 아침이고 아침이 저녁이고 네. 하늘에 반짝이는 두 개나 한 성이는 별이죠. 한낮에도 발광하는 별빛이게 가지고 마지막에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로 이 늘 푸른 강물대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강물의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에서 이제는 정말 인간군이 뭐냐, 그리고 인간의 그 원초적인 어떤 고향이 어디냐, 그걸 나는 청산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산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로 날마다 산에 올라가 시리즈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 이제 여기 날마다 산에 올라 5번째가 됩니다. 날마다 산에 올라 5번째 시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박수만 선생님 일어나세요. 선생님 읽으세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날마다 산에 올라오 발치엔 칠터가게 밟히는 아카시아 향, 충턱엔 천년 침묵의 속세를 우려대는 쑥북새, 정수리의 와로에 하늘문이 열리네. 무질근한 일상을 털고 신발끈 조여 매고 허이 오르던 길 엉클어진 호흡을 내뱉으며 한 시간을 버틴 결심, 팔각정에 앉으니 하늘 복판에 내가 있네. 손끝에 잡히는 새하얀 닭달, 싱싱한 햇살 몇 두루, 소나무 잔가지에 걸어놓고 눈을 감으니 사르르 난 이브의 눈짓 세상이 온통 꽃밭이네. 네, 좋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산 좋아하시죠? 뭐 다 각각 또 산에 대한 소감을 적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산에 대해서 산이 뭐 묵직한 산도 있고 침묵하는 산도 있고 그 뭐 여러 가지 산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올라가는 산은 그런 산이 아니라 정말 그 에덴으로 가는 산. 그러니까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낙원이 바로 에덴이죠. 에덴이 바로 청산 아닙니까? 숲이 우거진 곳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지상적 구원의 최고 경지는 청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청산과 어울리는 것이다. 자연과 어울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에덴에 도달했는가, 그 과정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발치엔 질퍽하게 밟히는 아카시아 향입니다. 발치는 산에 올라가려면 제일 먼저는 제일 아래쪽입니다. 제일 하위. 그리고 발치엔 질퍽하게 밟히는 아카시아 향입니다. 산에 처음 들어가면은
아카시아 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퍽하게 밟히는 아카시아 향. 그래서 아주 풍부한 어떤 그 자연의 냄새를 풍기고 있죠. 그 다음 좀 올라갑니다. 중턱엔 천년 침묵의 속살을 후벼대는 쑥국새 소리가 천년 침묵의 속살을 후벼대는 쑥국새. 이렇게 해서 천년 침묵의 속살을 후벼대는 쑥국새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그 제일 낮은 단계에서 중간 단계, 하위에서 중의권, 그러니까 청산의 중턱입니다. 갔더니 천년 침묵의 속살을 후벼대는 쑥국새에서 거기는 또 한 단계의 깊은 자연의 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수리에 오르니, 산 정상에 오르니 하늘문이 열리네. 제가 본 것은 산 정상에서 하늘문을 봤습니다. 각자 다 여러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봤을까요? 여러분들이 시를 쓰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무질근한 일상을 털고 신발끈 조매고 허위에 오른 산길 엉클어진 호흡을 내뱉으며 1시간을 버틴 결심 팔각정에, 그래서 정상의 팔각정에 앉으니 내가 하늘 복판에 내가 있네. 에덴 동산에 이제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손끝에 잡히는 새하얀 나달, 거기서는 나달도 잡혀요. 싱싱한 햇살 몇 두름 완전히 이 지상을 초월해서 자연과 하나가 됐습니다. 소나무 잔가지에 걸어놓고 싱싱한 햇살을 눈을 감으니 사르르한 이브의 눈짓 세상에 온 꽃밭이네.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연에 들어가는 자연을 통해서 어떤 그 지상적 구원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써봤습니다. 산에 대한 시를 그러면서 다시 자연의 노래를 하나를 더 여기다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꽃밭에서라는 시인데, 이 시는 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내세우는 시입니다. 시는 메타포다, 은유다. 그러니까 제가 시학을 강의하면서 시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시를 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미지는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이미지를 표현했다 해서 그런 어떤 그 모범적인 답안을 생각하면서 여기 꽃밭에서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안방대 선생님,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배나리 진달래 흐드러진 꽃밭이다. 가난의 흔인 절시다. 렌진 사백 청사초롱이 4월의 산언덕 호동한 등성이마 노을 쓴 실구처럼 타닥이는 가슴이 두려움의 껍질들이 허물을 차마 부끄러워 마지막 정절에 혼절하는 잔인한 환성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을 걸고 한순간의 황홀을 위하여 온몸을 투신하는 아리디 아린 눈물이다. 네. 봄꽃 동산, 꽃이 하늘에 이렇게 펴있는 봄동산, 참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이 꽃이 만개한 봄, 자, 이것을 어떻게 노래하는 게 좋을까? 여기 제목이 이제 꽃밭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꽃밭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꽃을 보고 노래할 수도 있지만은 이 꽃밭이라고 하는 이런 그 꽃들이 이렇게 만개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을까? 특히 이 한국적인 봄꽃 동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개나리, 진달래, 흐드러진 꽃밭이다. 그것은 어떤 객관적이죠. 봄에 산에 보면 개나리, 진달래, 흐드러진 꽃밭입니다. 크게 여기서 이미지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꽃밭 정도 이미지를 썼을 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저는 가나안의 혼인잔치다라고 이질적인 정서를 삽입했습니다. 한국적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걸 넣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꼭 한국적이어야 하느냐, 좀 서양적인 것도 괜찮다. 또 저는 기독교 이렇게 신자고 해서 그런 종교의 융합도 생각했고, 그러면서도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넣은 것은 가나안 혼인잔치는 예수의 최초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꽃밭이야말로 이 만개한 봄꽃 동산을 하나의 기적으로 생각하면서 가나안 혼인잔치다. 그 다음에 한국적인 것으로 맹진산 때 청사초입니다. 4월에 산안덕 포동한 등성이마다 노을 쓴 신부처럼 파닥이는 같습니다. 그 꽃들의 하나하나의 심정을 노을 쓴 신부처럼 파닥이는 같습니다. 이 만개한 꽃의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꽃에 대한 이미지를 가나안 혼인잔치, 맹진사댁 청사초롱, 그리고 노을 쓴 신부처럼 파닥이는 가슴, 이런 것들로 그 꽃밭의 이미지를 이렇게 형상화시켜 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리 되니까 노을 쓴 신부라 했으니까 두려움의 껍질들이 허물을 벗고 차마 부끄러 마지막 정절에 혼절하는 잔인한 환성이다 해서 조금 관념적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또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고용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을 열고 한순간의 황홀을 위하여 온몸을 투신하는 아리디 아린 눈물이다. 그 꽃은 화무 11호 아닙니까? 아주 만개했지만 또 언젠가는 또 시들어지. 그러니까 그 절정기를 따지고 보면 행복한 황홀함도 있지만 아리디 아린 눈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시를 쓰면서요, 참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시어가 확실해야 된다. 문장이 확실해야 된다. 제가 제일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를 쓰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시를 쓰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가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지가 확실해야 된다. 무언 말을 하는지 1차적으로 의미 전달이 확실해야 된다. 이미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강 보면은 공연히 시 쓰면서 폼 잡으면서 무슨 소리인지 이상하게 넘어가는 시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걸 싫어합니다. 물론 각자 취미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저는 시를 쓰면서 강렬한 이미지, 선명한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를 사용하되 다양한 이미지. 자, 보세요. 혼인잔치 청사초, 이거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파닥이는 가슴이다. 이거 촉각 이미지입니다. 마지막 정절에 혼절하는 잔인한 환성이다. 이것은 청각 이미지입니다. 아리디 아린 눈물이다. 네. 자, 온몸을 투신하는 아리디 아린은 미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디 아린 눈물이다. 미각과 시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학에서 공감각, 그러니까 감각을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한다. 특히 촉각, 이런 육체적인 이런 의미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우리가 은유 시를 쓸 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확실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이게 애매하게 쓰는 것은 그것은 독자에게 피로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기왕에 시를 쓸 때 좀 힘있게 쓴다. 그 좀 약간 언어들이 좀 약간 강렬한 언어인데, 그건 뭐 제 성격에 강렬함이랄까요, 적극성이랄까요, 그런 데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